반갑습니다. 오대영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 논쟁만 남는 논쟁을 거부합니다. 논리로 맞붙고 논리에 승복하는 토론을 지향합니다. JTBC 논쟁, 오늘 주제는 대통령 구속 취소와 헌재 선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혼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이 쟁점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대변인 두 분과 헌법학자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용산 대통령실 출신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있는 한민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학회장을 지낸 심평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90분간의 논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검찰의 장난으로 잠시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탄핵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공수처 아닙니까?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법원에 취재를 하는 게 맞다. 석방 결정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의 선고 일정이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오늘 나온 분들의 최근 입장과 발언을 한 장면씩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첫 순서는 오늘의 모두 발언에 해당하는 40초 관점입니다. 지난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할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죠. 심우정 총장의 판단은 옳았던 것인가? 한 분씩 40초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초가 남았을 때는 알림음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님 먼저 하시고 그 뒤에 노희범 변호사님, 김기흥, 한민수 대변인 차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40초입니다. 심평 변호사 시작하시죠. 예. 우리에게 청천벽력으로 다가오는 12월 3일 그 비상계엄 후에 탄핵 정국이 조성됐죠. 여기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 그리고 이어진 그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배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후에 이 지휘원 판사에 의해서 이 적법 절차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만약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적시 항고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불법 감금의 책임까지 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선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즉시 항고에는 현행법에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요. 또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검찰이나 법원의 실무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많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지금 구속 취소 청구가 지금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기흥 대변인입니다. 네,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내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 책임을 묻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풀는 게 정답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 구속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당연히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석방시키는 게 당연한 어떤 처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민수 의원님,
한마디로 그 대통령의 그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서 유연적 불법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던 대한민국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검찰총장은 매년 1000건의 구속 취소 요건이 나와도 단 한 건도 이렇게 허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70년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날로 계산하던 구속기한을 이번에만 시간으로 구속기한을 잡았습니다. 그 대상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즉시 항고는 당연했고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토론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정당하냐 아니냐입니다. 제 왼쪽으로는 정당하다는 분들이 나와 계신 것으로 40초 관점에서 알 수 있었고요. 제 오른쪽 화면 기준으로는 왼쪽입니다. 잘못된 일이다,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찬반 토론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특별하게 개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이 길어지거나 혹은 주제에 많이 이탈할 경우에는 제가 한 번씩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세부 내용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또 즉시 항고는 다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가, 이 부분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평 변호사께 드리죠. 과거에 말이죠. 그 보석 허가 결정,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이 적시 항고를 하면은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이 법원의 어떤 그 구속에 관한 그 결정에 검찰이 조금이라도 그 당부에 개입한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보석 허가 결정 당시에도 그 위헌 결정 당시에도 그때까지는 그 감히 그 검찰이 법원의 법원의 그 보석 허가 결정에 개입하고 하는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런 예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 법원에서는 충격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선연합니다. 여기서 만약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이 검찰총장이 적시 항고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두 번의 전례로 봐서 당연히 위헌으로 어떤 결정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위헌성이 이미 분명한 사안에서 무모하게 적시 항고를 했다 그러면은 검찰총장은 이 불법 강금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 두 번 헌재에서 예. 구속과 관련된 예.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걸 근거로 드셨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이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제 직시항고는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직시항고는 위헌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 제도는 여전히 현행법에 그대로 살아 있고 나름대로 보석 허가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의 직시항고 제도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무부도 계속적으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병을 석방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금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대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와 검찰이 그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법원의 입장에 맞춰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즉시항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검찰에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어떤 구속기관 산입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실무적으로 큰 혼란을 지금 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불법 구속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혼란을 상급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이나 신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심우정 총장은
즉시항고나 항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쟁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산수 문제라고 하는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왜 대통령인데 갑자기 날로 하다가 시간으로 하느냐? 그거는 구속기소 관련해서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죠. 날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시간으로 하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 59분에 사례입니다. 59분에 신청을 합니다. 서류가 가는데 하루 묵히고 다음 날 새벽에 0시 1분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날짜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엄밀하게 시간으로 따지면 24시간 2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을 당하는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3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속 취소 관련해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게 대통령 측이기 때문에 여기는 답변이 나왔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구속기관의 산입 문제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렇다면 전제가 수사권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날짜만 따진다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습니까?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석방이 못 됩니다. 그렇다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상 수사 권한에 문제점이 없다고 손치더라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를 즉시 항고를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이 계속 구속돼 있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그렇게 저는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갈수록 저는 응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 내부도 그렇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한 반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2015년만 하더라도 이른바 좀 전에 말씀 나왔던 구속 집행정지랄지 보석 문제가 됐을 때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속 취소권도 나오면은 이게 즉시항고를 남겨놓을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적극적으로 검찰 측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놔둬야 된다 한 사람이 당시 김주현 법무차관입니다. 이분이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예. 용산 대통령실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심우정 검찰총장보다 기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해봅니다. 그때는 막았어요. 이건 방지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심우정 총장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정말 불면의 밤을 새우기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위헌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가당치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보십시오. 지금 검찰이라는 게 본인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고 본인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본인들이 우리는 무오류다. 우리가 재단한다. 우리 기준에 모두 맞춰라. 국민들의 군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 검찰청이라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 외청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 하듯이 청 중에 하나예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임명직 공무원들. 그런데 왜 검찰총장이 위헌 가능성을 우려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위헌을 판단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일만 하면 돼요. 즉시 항고 조치가 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 같은 거 우려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헌재가 됐든 대법원이 됐든 판단하면 됩니다. 이게 오만한 발상입니다. 오만한 발상. 예. 검찰총장이 자기가 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사실상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현 당시에 법무부 차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은 이 부분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근원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 제도라는 것이 유신헌법 때 만들어졌습니다. 1973년도에. 그거는 유신헌법에 따라서 국회가 해산이 가능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행정부가 사실상 대통령이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의 악법의 요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인신 구속에 관련돼서는 검찰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게 영장주의 아닙니까? 영장주의와 그리고 과잉 금지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절차의 적법성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리 청장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의 어떤 이력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아주 솔직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즉시 항고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느냐? 그건 검찰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했느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아주 본질적으로 수사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석방을 시키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우리 민주당 내에 진상조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전에 발표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도 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은 아마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즉시 항고를 하면 서류가 접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법원에. 근데 지금까지도 서류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검찰의 서류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요. 이건 원천적인 큰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둘렀고 절차에도 맞지 않은 행위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명태균 씨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국의 검사들이 평생을 70년 동안을 날로 해가지고 잡아서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구속기한을 10일로 해놨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의 논리대로면 240시간으로 해야죠. 시간으로 잡으려고 하면은. 근데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혼란이 오니까 대검에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어제? 저는 정말로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정 총장이나 대검 간부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혼란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을 내립니다. 아시죠, 내용을. 날로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나오기 전까지도 모두 날로 했고 이후로도 날로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최고 권력자 윤석열 씨만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줘 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예. 자, 위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조금 논점이 번졌는데 두 분의 헌법 전문가가 계시니까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앞서 말씀하신 건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것, 보석 허가와 관련한 각각의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고. 근데 문제는 이걸 구속 취소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한국의 사법에서 말이죠. 그 영장주의는 너무나 강한 전통입니다. 여기에 그 비춰봐서 이 구속 취소나 뭐 구속 뭐 집행정지나 뭐 그런 거 다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어떤 불복하는 거나 모두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가 확고한 관점에서 볼 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적시항고를 했더라면은 본인은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불법 강금의 책임을 지는데 그 공직자에게 그런 부담까지 주우면서까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 심평 교수님은 이제 즉시 항고를 하면은 검찰이 불법 구금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현행법상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집행정지 효력을 발생하고 뭐 여하튼 간에 바로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그 강금이 그 불법 강금이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행법이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면 뭐 불법 강금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는 여전히 현행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이 사건을 꼭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일반 보통 시민에 의한 경우라도 검찰이 지금 구속을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다 일로 계산을 했는데 갑자기 시간 계산으로 법원이 그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의 실무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런 기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거든요. 법원에서도 뭐 대법원에 확립된 뭐 판례가 없다 그러지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그리고 검찰 스스로도 지금 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게 맞다. 기존 기준을 적용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더라도 일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했어야 된다. 이건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이 위헌재청 신청을 하거나 상급법원에서 이건 위헌재청을 통해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검찰은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엄청난 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장. 그 검찰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지금 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혼란이 가져가고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이죠. 그 몇 번에 걸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제가 그 주기현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우선 그 지판사는 그 대단히 이 한국 사법의 그 정통 맥을 잇는 아주 훌륭한 판사고 사법부 내부에서 신망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이 반드시 이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리라고 봤고 또 이 지판사가 그 날수 계산 그 시간 계산에서 그 시간 계산의 그 원칙을 지판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날수 계산을 하느냐 시간 계산을 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었고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 시간 계산이 그 맞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점점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판사는 거기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고 법조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꽤 많아졌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그 지판사가 그 결정문에서 밝혔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그 시간 계산을 하더라도 큰 혼란 없이 충분히 우리가 그 이 사법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자,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한 발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했거든요. 즉 지기현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을 종결지을 수는 없을 것이니 상급심의 판단을 더 구해보고 그리고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읽혔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정확한 워딩이 저게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찾아본 바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 항고에 그 따라서 상고심이 언제 법적 판단을 그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반대 이 그 워딩에 의하면은 그 실제의 워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뒤 맥락이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는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확실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천 처장이 적시 항고의 필요성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우선 이제 이 불구속 상태가 이제 됐으니까 여기서 뭐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적시 항고를 해서 이 최고법원의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죠. 저분이 구속 상태에서 적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 천대엽 처장이 대법관이십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나와서 질의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상급심 판단을 바라보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대검에서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를 낼 일이 없습니다. 본인도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 법원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입장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입장 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랑 모든 의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가서 대검 청사 앞에 갔습니다. 가서 빨리 즉시 항고해라. 이거 입장을 내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대검에서 항소 포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법원 행정처장까지 말씀을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 3심제 국가 아닙니까? 다 문제가 있고 수십 년을 날로 계산했는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어떻게 힘들게 구속시켰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해가지고. 그전에 근데 날수를 하느냐, 풀렸어요. 시간 계산을 하느냐 관해서 의견의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점차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그 대세를 얻고 교수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인권 측면 중요합니다. 검찰의 입장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그 구속 취소로 풀려난 그 피의자에 대해서 2명이라고 하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1명은 다시 구속을 또 시켰어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인권 중요합니다. 그 인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러면 1심 판단에서 이런 판단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은 당연히 검찰은 즉시 항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해성 따져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구하기 공작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사와 구속과 헌법심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적법 절차 위배가 있었습니까? 이런 원칙들이 다 허물어졌는데 우리는 그 이 지기현 판사가 이 그 한국 사법의 그 훌륭한 그 판사로서 반드시 이것을 그 구속 취소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그 기대를 하면서 저는 그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그랬었죠. 예, 결정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권리를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출신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행정처입니다. 행정사무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재판부, 1심 재판부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들었을 땐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그래서 상급심 법원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즉시 항고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검찰총장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어떤 대법관이란 분이 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월권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답이 뻔히 보입니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크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날짜 계산이나 시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사기관에 어떤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상황에서 체포, 구금, 그다음에 구속까지 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7일간에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오늘 즉시 항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대통령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소심 받고 재항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됐을 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 권한이 있어서 적법하게 된 진행이라면 저는 납득이 가겠지만 분명히 1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적법 절차의 어떤 명확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적합성의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날짜 문제가 아니라 예.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부터의 어떤 문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 없고 허공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석방을 시킨 다음에 재판을 받는 게 맞느냐 거기에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아니냐로 쟁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심평 변호사께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점점 말씀하시죠. 세를 얻고 있었죠. 네? 점점 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그 시간 계산을 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면서 그 석방을 그 예측을 했죠. 예,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법원 혹은 넓게는 법조계에서 점점 세를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발언이신데 노희범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는 세를 얻고 있었다라는 뭐 지금 대법원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무 관행은 다
다 날짜로 계산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날짜가 대세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속기간 불산입, 산입한 적은 없는 거죠. 다만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보면은 두 분의 학자가 헌법재판소에서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도 위헌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이. 두 분이요? 예, 즉시항고 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구속기간에 관해서 뭐 날수 계산이냐 뭐 시간 계산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구속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분명히 잘못됐다, 경솔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법문에는 분명히 시간이 아니고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인권보호든 뭐든 간에 뭐 피의자나 뭐 피고인 보호에 의미가 있더라도 법문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법치국가의 어떤 원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수십 년간 실무 관행을 이렇게 날로 계산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면 법관으로서는 이게 획기적인 변화고 지금까지 이뤄왔던 법문에도 반하고 실무 관행에도 반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상급법원에 알릴 수 있는, 구속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재청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날로 계산한 게 문제다,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도가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 결정을 해가지고 일대 혼란을 가져오고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있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거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노 변호사님이 방금 날수 계산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형사소송법에 적혀 있느냐 여부를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날수 계산에 관해서 규정한 바는 없고요. 10일로 정해져 있는 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에 관해서 이 구금이나 구속이나 이런 또 형의 집행에 관해서 많은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그 실무 관행들이 사회의 발전과 함께 또 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교신과 함께 그런 잘못된 어떤 관행들이 보다 점점 더 인권 보장 측면으로 그것을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예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신 교수님, 제가 알기로 예.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구속 기한이 10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10일. 날수로 돼 있잖아요. 10일이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맞다고 하면은 10일을 시간으로 바꾸면 240시간입니다. 그럼 거기에 240시간으로 써놔야죠. 240시간 내에 해라. 그러면 지금 같은 혼란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저는 법에는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인권 부분 전 동의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70년 됐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모두 10일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해서 모든 구속기한을 처리하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기고. 유독 그 인권이 왜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첫 대상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기 하나만 더 윤 붙이겠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조금 발언 이어가시고요. 바로 드릴게요. 뭐 그거야 우리 국민들 다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 분께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시간을 날을 시간으로 뭐 이런 부분들 뭐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속될 때 중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다 적시를 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때랑 구속 기소할 때. 그러면 지금 이 날짜 때문에 풀어준다고 한다면 시간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해소됐습니까?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판사가 법정 구속도 가능한 겁니다. 이 건으로는 풀려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면은 관저에 돌아가면은 누구에게 전화도 하고 지금 뭐 역사 강사 구구 집회에 나타나시는 분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받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화하고 있고 여당 대표들 만나가지고 또 관저 정치하면서 전원 정치하고 있습니다.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윤 대통령의 그 12상 그 비상계엄의 그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헌법학자와 법학자들은 그것은 내란 재난대가 구성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언론 지형에서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다수의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내란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예. 언론에는 그런 목소리들이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부분 헌법학자들은 이게 중대한 위헌 사유고 형법의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예. 그 내란죄가 될 수는 없죠. 단 하나 지금-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서 폭동이라는 것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그 광범위한 고도의 폭력 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구속돼서 기소돼 있었다가 구속이 취소가 된 것뿐입니다. 확정 그렇다면은 판결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그리고 그 기소까지 됐다는 검찰의 점이고요. 그 기소 당시에 이것이 잘못된 기소라는 것을 많은 사람 학자들이 지적을 했죠. 아까 자, 그러면 하나만 내란 제가 아까 내란 심평- 혐의자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당연히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내란 범죄의 피의자죠, 당연히. 예. 그리고 아까 심평 교수님 이 형사소송법에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게 뭐 날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형사소송법의 201조의 이 7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 관계 서류가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백히 법문에. 다만 구속기간 산입을 지금 뭐 인권보호 얘기를 하시지만 법문에는 명백히 날로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든 검찰이든 이 날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해당 재판부가 결정문에 쓴 거 보면 뭐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달돼서 언제 뭐 서류가 접수되고 늦어졌는지 잘 알 수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 초식에 갖고 다녀야 됩니다. 검찰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차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날로 계산해야만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도 반드시 이 구속기간 불산입에 관해서는 날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계산은 별도로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 꼭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법문의 기준에 봐서는 매우 이례적이고 법문에도 맞지 않는 경솔한 결정이다. 그리고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신병 확보 문제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금 내란 범죄 우두머리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고 내란 범죄가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중대 범죄입니다.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범죄 중대성이나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들과의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구금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설령 당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구금의 필요성,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새로운 영장 발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재판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이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석방을 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겠지. 그러면 상급심에서 판단하겠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법관은 무슨 뭐 학자라든가 뭐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을 자기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상급법원 판단을 우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나중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사회적 공적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다든가 뭐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법관으로서는. 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일대 혼란이 생기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이런 혼란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구속기간 산입 문제만 계속 보시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엄밀히 말하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꼼수를 썼습니다. 직권남용을 걸고서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지했던 그런 정황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이 날짜와 시간 계산을 해서 이게 인권에 덜하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왜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신을 구속했는데 그게 수사 권한이 없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왜 서부지법에 그렇게 영장을 쇼핑을 했을까? 왜 맞춤형으로 했을까? 우스갯소리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왜 유독 공수처는 서부지법을 그렇게 집착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하고 통신영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두 번째 체포영장 했을 때 거기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인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꼼수를 썼느냐. 55 경비단장을 불러가지고요. 이른바 공문에다가 공문을 오려서 그 공문을 딱 풀로 붙여서 윈 다음에 그 사람한테 조사한다고 해서 직인을 가져오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그 명백하게 공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경찰을 한 1000명 이상 동원해서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 불법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날짜를 가지고 이거는 다 따로 다퉈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석방을 시켰다는 게 본질입니다. 제가 12.3 계엄 직후에 우연치 않게 윤석열 대통령 법대 1년 선배를 봤어요. 이분이 이 서울 지역에 로스쿨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그분이 1년 선배로서 윤 대통령의 품성을 평가한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니까 앞으로 잘 보십시오, 한 의원님. 법치주의가 잘못하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과정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윤석열 대통령 한 명과 그 여러 주변에 계시는 일당들로 하면서 끝없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체포영장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을 누가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하라고 했습니까? 곽정군 사령관이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하겠다고 한 겁니다. 되지 않는 건데도 11월 3일 날 내란의 밤 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습니까? 전시가 있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있었습니까? 평온했어요. 본인만 명태균 게이트나 목을 조여온다고 그냥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치주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선동을 합니다. 본인 편가르기 하고 그러면서 12번째 쟁송을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구속 취소도 있고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도 있고 여러 번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대통령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냈는데 공수처가 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체포된 직후에 바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체포영장 몇 차례 발부되신 거 다 아시죠? 누가 했습니까? 법원서 했습니다. 경찰이 내란죄 수사 병명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인지되면 내란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검찰이 한 것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영장이 떨어졌고 지금 검찰이 수많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실했습니다. 공소장이 다 나옵니다. 이 수사가 정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힘당 주장대로 엉터리라면 이 영장을 발부된 판사들은 모두 엉터리입니까? 제가 대한민국 말씀드리고 법원은 싶은 게 엉터리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공수처에서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에 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기각이 됐던 내용을 실제로 첨부해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기각된 부분들을 숨겼습니다. 그게 언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 있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 지어놓은 사람이 했다. 그런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있으면 물어야겠죠.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적법 절차가 망가진 법치도 없고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줄탄핵 아닙니까? 29번의 탄핵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헌법 결정이 나왔습니까? 4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시켰고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13번의 탄핵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그중에서 8명이 무려 8대 0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게 곧 내란이라는 그 민주당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란 프레임과 탄핵이라는 어떤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그게 솔직히 12월, 1월까지는 먹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추가 맞춰지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됐고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뭘 했습니까? 뭐 메모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관저 공터의 어두운 곳에서 갈겨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정리해 근데 주시죠.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심평 변호사 먼저 하시고 드릴게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양측의 입장이 워낙 평평하고 하나의 그 결론을 낸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 지기현 판사가 사법부 내외부에서 대단히 훌륭한 판사로 이 칭송을 많이 받은 판사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실력을 갖춘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충분한 수기 기간을 두고 그 결정을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 윤 대통령의 그 수사, 구속 또 재판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법치주의가 이렇게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만은 비로소 집판사위에서 우리 한국 사법의 그 어떤 그 전통이 세워지고 또 법치주의의 그 축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선 지금 심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지기현 판사의 어떤 뭐 훌륭함이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수사권 문제를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논란이 있다. 이런 점도 비춰봐서 지금 구속은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경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주된 판단이 아니고 부수적인 판단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첫 번째, 두 번째 다 영장이 나왔고요. 다 다른 판사였습니다, 각각. 그리고 체포적부 심사를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다른 판사인데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됐습니다. 이 4명의 판사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고 공수처에서 지금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심사를 통해서 발부가 된 겁니다. 예. 나름대로 공수처에 수사권을 본인들도 해석을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4명의 법관들이 서로 다른 4명의 법관들이 다 동일한 결정을 한 결정에 대해서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수사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러면은 이 법을 잘못 만들면서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게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내란 범죄 수사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지연 말단적인 부분이고 공수처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형성해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수사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구속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그런 점에서도 좀 문제가 예, 있었다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좀 벗어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치 민주당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탄핵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나온 얘기니까요. 오늘 4명에 대해서 탄핵 각합니까? 기각을 했죠. 근데 전원일치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또 보셔야 돼요. 국회에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탄핵 절차는 모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22대 때 그 얘기한 거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22대 때 딱 탄핵을 한 거는 저희들이 이진숙 이전까지 방통위원장 1명이었고 저희들이 멀쩡한 사람 탄핵한 적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 비판하시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탄핵 1호 탄핵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민주국가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그 나라 수도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모셔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져야 될 주무부처 장관을 그냥 놔둡니까? 예, 그런 사람을 탄핵을 안 하면 그건 국회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탄핵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헌재에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냐, 검찰과 법원의 시간 계산 문제, 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문제인가에 대한 경론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전 법원이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전국은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두고서입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법원의 구속 취소가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더니 동의하지 않는다가 51.7%, 동의한다가 45.9%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서 오차 범위 안에서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요, 정당 지지자별로 나눠서 봤더니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의 답변 보시죠. 동의한다가 92.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결과는 어땠을까요? 딱 정반대였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가 95.5%로 나타나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도 구속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훨씬 높게 나타나서 전체 응답에서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가 오차 범위 안에서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의한다 45.9%, 잘 모름 2.4%, 동의하지 않는다 51.7%로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 정당별로는 또 극명한 차이가 났고 이런 여론 속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것인가인 건데요.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속 취소가 헌재의 선고 시점을 늦출 것이냐, 영향을 줄 것이냐입니다. 노희범 변호사 드릴게요. 저는 뭐 시점도 그렇고 결론에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건 법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관계 측면에서 그렇다는 점입니다. 구속이 뭐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이제 공소제의가 됐느냐 여부, 수사권이 있느냐 여부는 결국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 및 구속, 아니면 공소제기 관해서 법률적 하자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고, 즉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는 있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헌 위법 행위가 중대해서 대통령을 그 임기 중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제도이고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국가의 형벌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그 제도의 본질이나 목적, 취지, 기능이 서로 다르다. 유일하게 만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어떤 수사 서류나 뭐 증거가 탄핵 심판에 제출돼서 사실 인정이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이 미쳤다면은 이 부분은 다시 헌법재판소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수사한 어떤 증거, 수사 서류나 물증이나 진술 조서가 전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에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증거로 때문에 채택된 게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송부촉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수사에 다 불응했고 조서에 서명 날인도 안 했기 때문에 설령 채택됐더라도 헌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는 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혀 별개 사건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그 구속 취소 결정에서 재판사는 그 두 가지의 그 크게 나눠서 그 정점에 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숨은 크다는 뜻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탄핵 정부에서 이 수사나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은 그 이 적법 절차의 원리가 그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준전한 심판이 바로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구속 취소 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여파가 그 미쳐 나가는 거죠. 노 변호사님은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거의 좀 심하게 말하자면은 좀 패닉 현상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까지 그 많은 이 여파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어떤 패닉 현상이요? 예, 어떤 말씀이죠? 좀 좀 구체적으로 뭐 들어볼 수 실례된 있을까요? 말인데, 예. 뭐 여러 그 제가 그 실명을 막 그런 하긴 그렇고, 여러 가지 여러 지금 조치 행동이나 조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조치인지 아마 저희들 뭐 현장에 가고 강화문에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제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뭐 단식이나 두발 그 삭발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조치들이 그 많이 나오고 있죠. 단식은 아마 우리 의원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삭발은 한 3분 정도 하셨는데요. 각자 이제 간절함을 저는 표시하는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지금 12월 3일 이후로는 초현실주의 같습니다. 저는 그렇고 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구속 기소됐고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체포 안 되려고 관저에서 정말 얼마나 버텼습니까? 그 멀쩡한 경호관들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속 기소까지 됐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 느닷없이 소집해가지고 시간 끌고 결국 저는 어떤 정말 의심할 대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정말 전 국민들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같이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교수님 볼 때는 제가 패닉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까? 멀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잠도 못 주무시는 우리 국민들과 같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봤듯이 그 반반으로 쫙 나눠져 있죠. 뭐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의 입장이 지금 그 전 국민적으로 뭐 동의를 받는 입장이라고는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헌재 그 선고의 시점도 더 늦출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 오늘 오늘 그 선고하는 것으로 대충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선고 날짜도 그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구속 취소 결정의 그 여파가 헌재까지 계속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요번에 판결이 의미를 주는 게 그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기관의 적법성 아닙니까? 근데 저는 헌재 재판, 저는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봅니다. 결과는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헌재가 헌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거 왜냐하면 헌법 재판 과정을 봤을 때 첫 번째 그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8차례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변론 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때는 헌재법 40조를 위반한 겁니다. 이게 뭐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과 같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저하고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구체적인 걸 알아갈 때 질문 8개만 한다는 것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답을 정해 놓은 것처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이 있고요. 추가로 지정이 추가 2차례 기일이 지정됐는데 그게 뭐냐면 홍장원 1차장의 메모가 워낙 문제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좀 지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송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헌재법 32조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진행되는 과정은 맞는데 거기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형사 재판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파괴하는 겁니다. 지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선출되지 않은 장관이나 뭐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파면시키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헌재 재판, 헌법 재판이란 거는 결국 탄핵 재판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정치와 사법의 영역이 버무러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석방에 대한 의견이 봤을 때 찬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석방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거를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과연 파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이, 그런 어떤 권한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법을 위반하고요. 그 공직선거법을 제가 위반한 거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각이 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나,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리 판단한 겁니다. 결국 저는 대통령의 개헌과 내란에 있을 때 그 중대성, 이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적으로 따지겠지만 그럼 여러 가지의 국민들의 어떤 정서, 여론이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여론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여론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로지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된 탄핵 심판의 어떤 권한을 헌법과 법률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재판 수사와 관련돼서만 문제되는 것이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동안 절차적인 뭐 위법이 있다, 뭐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켜본 바로는 헌법재판소가 철저하게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따라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되어 있다. 전혀 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절차 진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주장, 대통령 측의 주장을 더 많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괄 지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두 분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다 일괄 지정했습니다. 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헌정 질서의 상당한 중단 상태입니다.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사실을 확정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재판의 주체는 재판관이라는 거죠. 예. 당사자들의 주장을 확인시키는 게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 소송 지휘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의 채택 여부, 재판관들이 판단하기에 이 증인은 꼭 채택을 해서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재판은 10년, 20년, 100년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 시간을 왜 제한했느냐? 당연히 제한해야 됩니다. 원하는 만큼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직접 반대 신문권 제한한 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 증언대에 나와서 대통령을 대면해서 사실관계를 진술하기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대통령을 퇴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했어요. 대통령을 앉아 있게 하는 게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거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 증인이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으니 부담이 있으니 대리인을 통해서 증언을 하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 재판부가 기각을 했다가 대통령 측이 요구해서 다시 받아들여서 증인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미 증인 신문을 했는데 대통령 측이 요구해서 다시 2번씩이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어요.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에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더 많이 배려해 주려고 절차적인 알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고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심평 변호사께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구속 취소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행위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답변을 좀 자세히 들어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말씀을 또 드렸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헌재 최종 심리가 다 끝났고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이후로 불안해합니다. 사실 많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정말 이렇게 선동된 분들 때문에 더 시끄럽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구속 취소 저는 사태로 봅니다. 이 사태와 헌재 결정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조금만 농담을 한다면 저는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께서 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피청구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대 혐의 피의자입니다. 중대 범죄의 피의자예요. 그런 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관저에 가서 집권당 대표들 불러가지고 만나시고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얌전히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100일 된 것 같습니다. 12.3 계엄 이후로 100일이 됐고 탄핵 소추되고 난 이후에도 전 충분히 심리 시간이 늘었다고 봅니다.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헌재를 많이 공격합니다. 특히 집권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엄청 공격해요. 공수처도 공격합니다. 저는 정말 이분들이 보수 정권이고 보수라고 자칭한다면 그래도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들 처지가 어렵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지켜야죠. 그걸 송두리째 버리고 공격하고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일어나고 제가 묻고 싶어요. 공수처가 그렇게 공격하는데 공수처장 고발도 했더만요. 여당에서. 그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헌법재판관 8분 중에 윤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제가 알고 2분인가 들어가 계세요. 예, 정리해 주시죠. 그럼 뭡니까 이건? 어떻게 이분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헌재를 흔들어대고 집권당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4번씩이나 방문해가지고 항의하고 압박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헌재 선고일과 결과에 모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 별개다라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선고일은 언제쯤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각 당에서 또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궁금합니다. 토론의 끝부분은 이 내용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씩 드릴게요. 먼저 김기영 위원님. 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게 무엇보다도 지난달 19일 날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산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의 문제였죠. 우원식 의장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월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저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렸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헌재 쪽에서 그 결과를 헌재 재판 최종할 때 같이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1석이 1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대통령의 탄핵 신중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 어떤 이기 출범에 맞춰서 뭔가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 신 변호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탄핵 심판에서 우리 인류가 말이죠 수백 년간에 걸쳐서 고귀하게 쌓아올린 재판 절차의 금자탑이 있습니다. 그 금자탑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현상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구속 취소 결정의 여파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여기서 대충 지금 예측은 한 5대3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문형배 소장 대행이 과거의 어떤 편파적이고 어떤 이념에 치우친 그런 자세를 벗어나서 좀 더 공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이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 변호사님.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대한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입니다. 어느 국민도 이 부분을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다. 결론 여부를 떠나서 왜? 우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적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금 집중 심리를 거쳐서 충분히 변론 절차가 이루어졌고 결정을 선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헌법 수호의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이제는 고민 그만하시고 예. 바로 결정을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감으로도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전례를 봐도 이미 충분한 심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곧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 바람은 우리 국민들 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헌재 재판관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거를 보면은 저는 우리 신 교수님과는 다르게 8대 0으로 결국은 파면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재가 5가지 정도 쟁점을 본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이 적법했느냐? 이거는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록도 안 했고 포고령 부분, 그다음에 국회 군인들의 계엄군의 국회 침탈, 선관위 군인 보낸 거, 군대 보낸 거는 윤 대통령이 자백까지 했습니다. 헌재에 자기가 보냈다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미 우리 국민이 뽑았던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정말로 국민을 배신하고 결국은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국헌을 문란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 영상을. 알겠습니다. JTBC를 통해서도 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통령 파면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예.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인 선관위에 군인들 보내서 조사하라고 한 것이 무슨 어떤 잘못 대통령의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두 가지 쟁점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어질 순서가 오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JTBC 논쟁의 타협점인데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숨도 고르시고 준비를 해주시죠. 저는 광고를 보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 신어보니까 너무 편해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 나밖에 없지? 우리 딸 고마워. 선물 고민하세요? 그럼 르무통 완전 추천드려요. 서 있을 땐 르무통. 예. 자, 타협점 각각 질문을 드리죠. 선고가 거의 임박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임박의 기준은 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뒤에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바로 승복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평 변호사께 특별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통령과는 가깝게 연락을 주고 받으신 걸로 알려져 있고 별로 가깝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 조언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고 해서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에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공개적으로 조언할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말이죠. 그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그 변화 여기에 대해서 그 양측의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극소수의 그 거구파가 그 준동하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만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87 체제의 저항에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갖는 그 어떤 성향, 친중 성향 또 어떤 그 카톡 그 검열과 같은 전체주의 성향이 그 반대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사회 변혁의 움직임, 그런 그 시민 운동, 시민 혁명으로까지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거대한 그 변화의 물결을 윤 대통령이 그 이 말릴 사항도 아니고 말려도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그 숙지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하셔봤자 이 거대한 이 운동을 멈출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건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들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큰일인데요, 교수님. 자, 양당 대변인께는 공통 질문인데 먼저 김기흥 대변인께 드리죠. 국민의힘의 예상과는 혹은 기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 메시지, 승복 메시지를 내거나 논평을 낼 계획 있으세요? 내야죠, 당연히. 예, 내야 됩니다. 지금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법리적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게 절대 선이다, 절대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받아들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선 불리할 수 있지만 좀 더 멀리 본다면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나와 상대가 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고 문명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논평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더라도 네. 논평은 나오겠군요. 나와야죠. 예, 한민수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통합 논평 된다고 합니다. 승복 논평도 내고요. 지금까지 국힘당의 지도부나 대통령 측이나 볼 때는 제가 걱정하는 게 본인들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났을 때 승복을 하지 않을까, 불복을 하고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이죠. 당연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승복하는 거고 저는 우리 국민들 통합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일상과 회복,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환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하고 다니는 지금 말씀이나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오늘 또 그 변호인단이죠. 예. 대리인단에 나와가지고 또 공격하는 모습들 보면은 제가 준비한 거니까 시간 다 가니까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왜 이게- 이제 꺼내셨어요?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깜빡했습니다. 네, 이게 한 100일 돼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대통령은 헌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님들께서도 조속한 판단을 내려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자, 반론 있으면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노희범 변호사님, 헌재 출신이시고 헌재의 결론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지만 모른 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다면요.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반이 나뉘고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그걸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 왜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는 바로 헌법이라는 우리 주권자들이 서로 약속한 기본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속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들은 스스로 따르기로 하고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서 정책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약속, 바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이고 대한민국이 헌정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평 변호사님, 대통령이 불복 움직임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좀 약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정도의 건의는 당연히 하죠. 예. 아까 안 하신다고 아니, 하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이 말릴 수 있는 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거대한 시민운동, 시민혁명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민주당에서는 거리에서 그다음에 광장에서 저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라 그렇게 불리는데 너무 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 지인도 있고 저희 가족도 있고 저도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떠나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법치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엄이 생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역으로 본다면 29번의 탄핵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 12월 말에 본회의장에서 보여줬던 그 미소가 뭘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초부터 1월까지는 민주당에 기회를 줬습니다. 권한을 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중심을 잡고 혼란을 잠재우고 뭔가 균형 있게 민생을 위해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기회를 주셨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오른 겁니다. 결국 계엄은 어떻게 보면 소나기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29번의 탄핵은 가랑비 같은 겁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둘 다 옷이 젖을 수 있어요. 저도 대통령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무한히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 또한 탄핵이란 게 권한이 있지만 그게 자제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그건 폭력입니다. 이른바 우스갯소리로 숫자가 깡패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수많은 탄핵으로 이어졌다는데 그리고 지금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는 데 있어서 저는 민주당도 조금 그거를 좀 직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반론하시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
부족하고 못마땅한 점 지적하시면 저희들 다 수용하고 겸허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쪽을 자꾸 말씀을 하고 지금 국힘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족족이 써서 폐기시킨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거부권 25번을 썼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11번에 거친 대화 제의 응했습니까? 총선 참패한 다음에 한 번 만났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대표가 연금 개혁하자니까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그 뜻도 제가 존중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복귀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해가지고 대통령직 돼서 윤석열, 김건희 통치하는 국가 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법치 망가지고 민주주의 망가진다는 표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제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국힘당 제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거기 지역구 있는 의원들 많으실 거예요. 가보시면은 정말 음식 정하는 사장님들 죽고 싶다고 하십니다. IMF 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12월 3일 이후로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경에다가 다 꼬리를 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다고 그분들 보시지만 이미 여론 지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중도층이 다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승복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 못 치르면 대선 후보 낼 수 없습니다. 못 치를 겁니다. 적어도 아까 우리 노무현 사장님 말씀했습니다만 대한민국엔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를까지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건 말려야죠.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저런 위헌적 불법 개헌한다면 제 목숨을 걸고 말릴 겁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저는 극우 선동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겠습니다.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죠. 예.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근데 알겠습니다. 그 앞장섭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예. 한인 말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다른 한편으로는 김건희 죽이기, 김건희 악마와 그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아까 윤 대통령하고 그 이재명 그 대표님하고 만나실 적에 사실은 저한테 말씀이 들어와서 제가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놨습니다. 그때 그 민주당 측에서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그때 처음 당시입니다. 이 특검법안을 만약에 여당이나 용산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좀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지는지 저는 그것이 대단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타협점 의미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복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승복의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론은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는 양쪽 모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는데요. 네 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고 계시고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집에서는 라이트하게, 슈거는 제로, 프레시한 맛은 살리고 칼로리만 33%, 뺨! 오늘의 라이트 타임, 카스라이트 제로 슈거.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마음도 걸음도 가벼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랄랄라 라이트 스텝. 압도적 가벼움으로 라이트하게. 343 라이트 스텝. 랄랄라 블랙야크.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네, 90분간의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토론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또 다른 논쟁적 주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